그 아프고도 찬란했던 전설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가장 담담하고 깊이 있게 펼쳐보려 합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상흔의 틈새로 피어난 예술의 진짜 가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1. 김진규, 빛바랜 광채 속에서 쓰러진 지성. 1920년대에 태어나 대한민국 영화의 첫 번째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배우 김진규는 당대 충무로를 지배했던 최고의 인텔리 미남이자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귀족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목구비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깊은 고뇌를 담은 우수에 찬 눈빛으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귀공자 같은 풍모는 19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으며 스크린 위에 그는 언제나 고뇌하는 지식인이나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는 주인공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그가 출연한 김기영 감독의 1960년, 작과 유현목 감독의 1961 연작은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불멸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진규는 이 작품들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에서 그가 보여준 전후 지식인의 처절한 절망과 방황은 당대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을 향한 그의 끝없는 열망은 도리어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잔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진규는 단순한 배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평생 동안 모은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전부 쏟아부어 독립영화사 정릉필름을 설립하고 직접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며 제정된 1962 연의 가혹한 영화법과 무자비한 가위질의 검열 제도는 그의 순수한 예술적 도전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제작하는 작품마다 정권의 압박으로 상영이 금지되거나 흥행에 참패하면서 그는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결국 자신과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까지 처분하며 전 재산을 압류당하는 비참한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화려했던 음악의 군주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참혹하고 외로웠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가난의 심연으로 추락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백혈병과 뇌경색이라는 가혹한 병마의 형벌이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던 노배우는 결국 서울 변방의 차갑고 비좁은 단칸방 월세집으로 밀려나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1998년 그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화려한 기획사 시스템과 젊은 스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류의 서막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에만 모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시대를 호령했던 대공신의 빈소에는 변변한 조화 한 송이 없이 오직 몇 명의 동료들만이 자리를 지킨 채 차갑고 고독한 종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배우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저작권료나 복지 시스템이 전무했기에 음악 위의 영웅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 속에서 소모품처럼 버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서글픈 잔상이었으나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그를 망각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2. 주증녀, 침묵의 겨울 속에 묻힌 여제. 1926년 태어난 주증녀는 한국 영화계 초창기 독보적인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은막을 장악했던 전설적인 여제였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틀을 깨고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과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압도적인 감정 제어력으로 스크린을 지배했습니다.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휩쓸었던 그녀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여인이나 권력의 중심에 선 냉혹한 캐릭터들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특히 1960년 작에서 주인공의 본처 역할을 맡아 보여준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내면으로는 무서운 집착과 계산을 품은 아내의 연기는 한국 영화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명영의로 손꼽힙니다. 이후 1963과 1967 등의 수많은 명작에 출연하며 그녀는 최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영화계에 찾아온 가혹한 불황과 시대적 조락은
그녀의 삶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유신 정권의 엄격한 검열과 대기업 자본의 독과점으로 인해 정통 영화 제작이 급감했고 스크린은 이른바 호스테스 영화로 불리는 저급한 상업 영화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적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주증녀 같은 중견 배우들이 설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출연 제한이 끊기면서 그녀는 경제적 생명줄이 완전히 차단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는 원로 배우나 조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재방송 출연료나 저작권 보호 제도가 전무했기에 한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던 여배우는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빈곤의 늪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그녀의 육체 역시 만성 질환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렸지만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재정적 여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1980년 그녀는 차가운 방 한 구석에서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54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외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해 1980년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매스컴과 대중은 한 여배우의 고독한 죽음에 시선을 줄 여유가 없었고 그녀의 비보는 신문 한 구석의 작은 단신으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음막의 보석은 그렇게 무정한 시대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지워져 갔습니다. 3. 양훈, 희극의 장막 뒤에 가려진 흑암. 1923년 출생한 양훈은 20세기 대한민국 대중에게 가장 순수하고 거대한 웃음을 선사했던 코미디 영화계의 독보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거구의 다부진 체격과 둥글둥글한 복스러운 얼굴, 그리고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특유의 흰 미소로 슬픔과 전쟁에 상흔에 신음하던 전후 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료 배우 양석천과 함께 결성한 전설적인 콤비 홀쭉이와 뚱뚱이는 할리우드의 로렐과 하디에 비견되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국의 극장가와 극장쇼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 등장해 특유의 익살스러운 몸짓을 선보일 때마다 온 극장은 터질 듯한 폭소와 환호로 가득 찼으며 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희극 영화의 개척자이자 1인자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며 불어닥친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노배우에게 잔인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세련된 말장난과 현대적인 스튜디오 코미디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그가 평생을 바쳐온 정통 슬랩스틱과 신체 희극은 순식간에 낡고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며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방송계와 영화계에서 완전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양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뒤늦게 개인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연예인이라는 취약점을 노린 악덕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전 재산을 가차없이 사기당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물질적인 파탄에 그치지 않고 그의 육체까지 잔인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지독한 빈곤 속에서 당뇨병의 중증 합병증을 앓게 된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암흑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도 연기할 무대도 시력마저 잃어버린 노거장은 결국 서울 외곽의 낡고 축축한 지하 단칸방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보조금 몇 푼의 의지에 비참한 연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998년 그가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과거의 비만 미남 코미디언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희극의 주춧돌을 놓았던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길은 가난과 실명,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이라는 가장 쓸쓸한 장막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4. 윤인자, 환멸의 세상에서 도망친 고독한 구원. 1923년에 태어난 윤인자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가혹한 대한민국 구사회 속에서 날 것 그대로의 관능미와 도발적인 매력으로 음막을 뒤흔들었던 최초의 섹시 심볼이자 시대의 이단아였습니다.
그녀는 도톰하고 매혹적인 입술과 세상을 비웃는 듯한 강렬한 눈빛, 그리고 관능적인 몸짓으로 스크린 위에 독보적인 해방감을 불어넣어 헛습니다. 특히 1955년 작 영화에서 그녀가 선보인 대한민국 영화사상 최초의 단독 반나체 노출 장면은 당대 사회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일대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보수적인 평론가들의 거센 비난과 정권의 검열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당당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1964년 맨발의 청춘 등 수많은 흥행작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 위에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했던 여왕의 날개 역시 세월의 잔인한 굴레와 나이 듦이라는 한계 앞에서는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주연 자리를 젊은 여배우들에게 내어주어야 했던 그녀는 심각한 심리적 상실감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신뢰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마저 비극적인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는 연예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없었기에 출연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순식간에 사기와 투자 실패로 탕진되었고 그녀의 삶은 빚독촉과 지독한 굶주림이 반복되는 참혹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1976년 매일같이 숨통을 조여오는 준하들과 세상의 매정한 배신에 완벽하게 환멸을 느낀 윤인자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여배우의 왕관과 미련을 미련 없이 던져버린 채 깊은 상골의 사찰로 들어가 머리를 삭발하고 1년이라는 법명을 지닌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중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차가운 산사에서 홀로 걸식을 하며 가난하고 고독한 수행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2012년 그녀가 머나먼 산골 요양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을 때 대한민국 연예계와 매스컴은 그녀의 죽음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뜨겁고 용기 있던 음악의 요정은 그렇게 철저한 무소유와 가난, 그리고 완벽한 잊힘 속에서 쓸쓸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5. 김승호. 거인의 어깨 위에 남겨진 부채의 낙인. 1918년에 태어난 김승호는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지배했던 가장 거대한 거인이자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영원한 국민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듬직한 사각 턱선과 푸근한 미소, 그리고 매 작품마다 깊은 삶의 무게를 담아내던 고단한 눈빛은 전후 가난과 혼란을 견뎌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대변하는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주연을 맡은 1961년 작 영화는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보급 배우로 추앙받았던 그는 당대 최고의 출연료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충무로의 절대적인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예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열정은 비정한 자본주의 시장의 장벽 앞에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승호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당시 군부 정권의 가혹한 영화 쿼터제와 대형 배급사들의 횡포, 그리고 경영 미숙이 겹치면서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노배우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매일 아침 집 앞을 가득 메운 악덕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협박과 빚독촉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처절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비와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대배우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1568년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숨어 지내던 도중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50세라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거장의 죽음은 영광의 찬사가 아닌
빚쟁이들의 소란과 차가운 안방바닥 위의 고독 속에서 맞이한 비극적 종막이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가난과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들인 배우 김일아를 비롯한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독한 연대보증의 사슬과 채무의 고통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주며 오랜 세월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6. 이해춘, 붉은 낙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종막. 1919년에 출생한 이해춘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과 위험 있는 중후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영화사상 가장 완벽한 악인의 세계를 창조했던 악역의 제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압도적인 분위기는 제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수많은 사극과 스릴러, 액션 영화에서 독보적인 악당 역할을 도맡았던 그는 실제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그를 진짜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여 길거리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돌을 던질 정도로 신들린 연기력을 뿜어내던 충무로 최고의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비록 화면 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였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영화계의 흐름이 정통 액션과 시대극에서 청춘들의 가벼운 로맨스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선 굵은 악역을 연기하던 그의 입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끊기며 수입이 0원으로 추락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육체의 당뇨병과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가혹한 합병증의 재앙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받아야 하는 지속적인 혈액투석과 치료 비용은 일반 예술인 가정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순식간에 그가 평생 동안 음막 위에서 피땀 흘려 모은 소박한 저축을 모조리 바닥내 버렸고 그의 가정을 완벽한 파산과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그는 결국 1977년 58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철저히 침묵 속에 묻혔으며 거장의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벽히 풍화되어 사라졌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인 배우 이덕화가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을 대중에게 다시 각인시키기 전까지 이 위대한 악역의 전설은 차가운 빈곤의 무덤 속에 홀로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7. 석금성, 기억의 해일 속에 침몰한 그림자. 1908년에 태어난 석금성은 대한민국 흑백 영화 시대를 관통하며 수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가장 독보적인 중견감초 여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주름, 가득한 고단한 얼굴과 매서운 눈빛, 그리고 엄격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스크린 속 지독한 시어머니, 매정한 계모, 혹은 신비로운 무속인의 정석을 완성해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충무로에서 제작된 200편이 넘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명품 조연으로 활약했던 그녀는 전 국민이 얼굴만 보면 누구나 아는 친숙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원로 여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혹한 질병은 은막의 대공신을 너무도 처절하게 무너뜨렸습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치매라는 잔인한 기억의 상실증이 찾아오면서 그녀는 더 이상 촬영장에서 대사 한 구절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냉정한 영화계는 쓸쓸해진 노배우를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외면하고 가차처 없이 퇴출해버렸습니다. 그녀를 부양해줄 어떠한 자식이나 가족도 없었고 당시 연예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복지 혜택이나 원롤로 요 예술인 연금 시스템 또한 존재하지 않았기에 치매에 걸린 노배우는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철거민 거주 지역의 월세방으로 쫓겨나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혼돈 속에서
그녀는 하루 한 끼의 밥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비참한 굶주림과 약 한 알 없는 지독한 생활고 속에서 홀로 죽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화려한 축제를 벌이던 1995년의 겨울, 이 위대한 조연의 거장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으며 동료 배우들이나 언론 매체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거나 슬퍼하지 않은 채 완벽한 무관심 속에서 무덤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8일 장동위 야성의 거인이 마주한 차가운 황혼. 1920년에 태어난 장동위는 건장한 체격과 단단하게 벌어진 사각턱, 그리고 거친 야성의 매력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시대를 열었던 최고의 터프가이자 상남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형 연기를 넘어 거친 전장을 누비는 군인이나 정의로운 주먹을 휘두르는 주인공 역할을 도맡으며 1960년대 전쟁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최고의 흥행 아이콘이었습니다. 특히 이만희 감독의 1963년 작 불멸의 클래식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주연을 맡아 보여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강인하고도 눈물겨운 소대장 연기는 대한민국 액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명영이이자 신화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너무도 넘쳐났던 이 액션 영웅 역시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영화 제작자로 변신하면서 인생의 가장 참혹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장동위는 수십 년간 뼈가 부서져라 액션 연기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독립영화 제작에 올인했으나 당시 군부 정권의 가혹한 정치적 검열 제도는 그의 영화를 위험인물의 불온한 저작으로 낙인 찍어 아예 극장 상영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묶이고 자산이 공중분해되면서 전 재산을 날린 노배우는 늙고 병든 몸으로 거대한 빚더미 위에 주저앉게 되었으며 화려했던 영웅의 말년은 가차없는 파산의 늪으로 침몰했습니다. 삶의 말년에 이른 그는 심각한 만성질환의 고통 속에서도 매달 쏟아지는 비싼 서울의 방세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2005년 그가 쓸쓸히 눈을 감았을 때 대한민국 대중문학에는 이른바 한류, 이 점 연기라 불리는 세련된 아이돌 스타들과 막강한 대기업 자본의 상업적 축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과거의 거칠고 투박한 흑백 액션 영웅을 기억하지 않았고 언론사들은 그의 빈소 대신 화려한 아이돌의 콘서트장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실세를 호령했던 최고